안녕하세요. 경영과학 내용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영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어, 어떤 경영 관련된 의사결정 부분에서 수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영과학이라는 부분이 미국 쪽에서는 Operations Resea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Operational Research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의미로 Management Sci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영과학 부분, 그러니까 Management Science를 그대로 이제 번역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든 뭐 영국이든 유럽이든 O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에 관련된 학회가 인폼스가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뭐 수준도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유로피안 저널 오브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저널이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잠시 후에 그 사이트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국경영과학회가 있고요. 한국경영공학회가 있습니다. 이쪽 두 학회가 경영과학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뭐 가장 많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회 자료 관련된 부분을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자료를 찾아보실 때 그럴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인폼스가 인폼스 약자가 여기 있습니다. Institute for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요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inform, O, R 그리고 MS 해서 인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오퍼레이션스 리서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쪽 저널도 생긴 지 오래돼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사이언스 다이렉트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유로피안 저널 오브 오퍼레이셔널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고 우리나라에는 한국경영과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경영공학회. 뭐 물론 이제 다른 학회들도 있는데 그 경영과학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쪽 학회가 아무래도 내용도 제일 많고 좋은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영과학이라는 이 학문에서 무엇들을 배우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학습하는 내용들인데, 어, 뭐 단순하게 딱 하나로 바라보면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경영에 있어서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뭐 아니면 관리, 실제로는 ERP나 뭐 이런 쪽에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뭐 SCM도 뭐 ERP 쪽이니까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최적화 관련된 그리고 뭐 수학에서도 그 최적화 부분이 있고요. 그 통계학에서도 뭐 추계적인 어떠한 그 내용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경영과학이라는 부분야 이쪽 부분이 뭐 어떤 뭐 경영에만 관련됐다, 뭐 회사에만 해당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사용을 안 한다, 이런 분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지만 뭐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 만약에 이런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좀 무슨 생소하겠죠, 내용들 자체가. 근데 뭐 해보시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좀 그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어,
이쪽 관련된 서적 지금 이 강의 노트에서 사용하는 내용의 순서적인 거를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스마트 경영과학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경영과학 내용의 그 서적의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이 해법을 엑셀 관련된 부분에서 해결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엑셀의 솔버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해법을 해를 구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타하 교수님이나 뭐 경영과학 관련된 저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이제 그 선형대수에 관련된 어떤 뭐 심플렉스 리니어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뭐 LP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런 부분의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서 해법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경영과학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그 대부분들을 보면 산업공학 관련해서 뭐 스케줄링 하거나 뭐 이런 어떤 ERP에서 물류를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이냐 이런 부분의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공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조금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그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수식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풀기만 하면 그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해를 구해서, 그러니까 최적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그러니까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뭐 변수 자체가 두세 개, 많아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직접 이제 심플렉스를 이용을 해서 풀어보는 이런 방법들을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산업 분야에서 이제 적용이 될 때 보면 변수 자체가 몇만 개 수준은 굉장히 우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이라는 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보편적으로 이제 엑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간단한 문제 해결용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요. 구글 AI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쪽도 이제 최적화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그 AI에서도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AI라는 거는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거를 단지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게 AI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면서 구글에서도 이렇게 OR 툴이라는 걸 만들어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링고라든지 AMPL이라든지 최적화 툴인데 링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도요. AMPL도 활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최적화 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떠한 그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과학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풀어에 대한 걱정보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경영과학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 의사결정, 그리고 경영과학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경영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뭐 경험은 수업료가 비싼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바보들은 경험 이외에 다른 학교에서는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걸 간접 경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뭐 아니면
공부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꼭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지만 깨닫느냐라는 관점인데, 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뭐 실제로 느껴지는 익스피어리언스 관련된, 그 다음에 직관에 의존한 경영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그리고 자료를 이용을 해서 경영을 하는 그런 관점이 과학적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지금껏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뭐 생각이라든지 경험, 뭐 믿음, 뭐 이러한 것들을 바꿈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학적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아니면 어떠한 수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접근하는 게 과학적 경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효율성, 그 다음에 효과성,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뭐 효율성, 효과성은 뒤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배분이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토지라든지 어떤 기계라든지,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도 다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조직이 이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느냐. 뭐 역동적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역동적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경영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람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까. 뭐 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원은 금방 설명드린 것 같이 모든 것의 인풋,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들어가는 투입,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고, 뭐 목표라는 거는 명확한 부분이 있겠죠. 내가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달성하는 데는 또 목적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속 가능하다. 뭐 요즘은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중요시 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계속 운영해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먹고 소화를 시키고 이제 배출을 하는 모든 그 생명체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경영에 대한 뭐 일 처리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풋, 트랜스포메이션, 아웃풋.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프로세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처리라는 관점에서요. 근데 이건 뭐 전체적인 게 처리이기 때문에 투입이 있고 변환을 해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물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단어적인 차이, 아웃풋과 아웃컴스라는 요 차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산출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결과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아웃컴스, 그러니까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이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 주느냐,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웃풋과 아웃컴스의 이 차이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부분에 뭐 언어적인 약간 의미의 차이죠. 효율이라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무엇인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과정지향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효과라는 거는 결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입이 있었고 거기에서 잘 처리가 돼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뭐 돈을 벌었다면 얼마만큼 벌었느냐, 이런 효과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부분을 두 개를 무조건 효율만 추구할 수도 없고 무조건 효과만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바에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최대의 효율, 최대의 효과,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꼭 뭐 다 잘 된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절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스마트 경영이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경영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람이 판단하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해 있는 이 조직이라는 그 구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상태,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져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산업 발달이라든지 어떤 뭐 사실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산업혁명 발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가면서 엄청난 인구 증가가 사실 있었죠. 그러면서 사회 조직이라든지 분야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생존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칙의 예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가게를 하나를 우리가 차릴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골목길이 있다라면 이쪽 코너에 여기에다가 가게를 만들면 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죠. 요즘은 그 골목 하나 뒤로 들어가 있는 뭐 먹자 골목 같은 경우에는 길 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한 블럭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인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게들도. 그리고 요즘은 SNS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가게를 굳이 뭐 위치라기보다는 그 가게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과거의 그러한 부분들인데, 뭐 새로운 식품을 내다 팔려면은 소비자가 그 맛에 대한 어떤 뭐 경쟁사보다 2배 선호해, 이거는 뭐 자신이 경험한 뭐 이런 거다라고 하시는데, 2배라는 게 명확하게 결정할 수도 없는 거죠, 맛이라는 것 자체가.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를 만들 때 12단어 이상 쓰지 말라, 그렇지 않죠. 요즘 같은 경우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영화식으로도 만드는 광고들이 있죠. 한동안 그런 것도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 텔링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떠한 식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광고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과학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느냐?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분석, 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더 객관적이 되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어떠한 과학적이면서 그러한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는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자료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자료는 미래라 아니면 현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는 순수하게 과거입니다. 만약에 자료를 수집을 해서 어떠한 현황을 분석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경영에서 사용되는 그 사실과 자료라는 것 자체가 현재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과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건 과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앞으로 이제 어떠한 불확실성,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경영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과학적 경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인식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이란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후속적인 행동과 자원 배분을 수반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선택 판단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뭐 그 자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 지향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단지 나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원들을 어떻게 당신은 어디 가서 일을 하세요. 이런 것 또한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한 부분을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결정과 이제 그 좋은 의사결정을 했다. 아니면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보면 의사결정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나 뭐 어떤 가치관,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좋은 의사결정인데 그렇다면 좋은 의사결정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냐? 당연히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의사결정은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결할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제어를 할 수도 없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강제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위험이라는 부분 제거를 하고 후회나 회한을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뭐 차트를 봤는데 어떠한 그 추세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물론 그것이 과거 데이터기는 하나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다면 공격적인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 걸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결과적으로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주사위가 있고 동전이 있는데 어떤 게임에 이제 참여를 할 것이냐. 주사위는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6분의 1의 성공이고 실패 자체가 6분의 5가 되겠죠. 동전은 당연히 이제 앞뒤니까 반반의 성공, 실패 확률인데 여기에서 어떤 것에 게임에 참여를 할 것이냐. 뭐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은 동전 쪽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동전보다는 주사위 쪽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 그러니까 6분의 1 도박 같은 흐름이 되네요.
6분의 1의 성공 확률이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당연히 객관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중치라는 게 또 포함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과학적인 방법에서도 주사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과 편향, 뭐 아웃컴스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위주의 어떤 편향이나 뭐 선례가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뭐 내가 당연히 그것 때문에 저렇게 선택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요건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훗날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얘기할 것입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고 어, 선택한 것을 후회를 하지만 사실 그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이미 일이 끝난 상황에서는 후회를 한다라고 해도 뭐 아무런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뭐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뭐 간단한 의사결정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지금 여기에서 예로 들었는데 뭐 점심 메뉴 선택하는 거 뭐 아무거나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내고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에 따라서 사실 중요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먹지 뭐 너 뭐 먹을래? 그냥 너 먹는 거 먹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 의사결정의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전투기 한 대 사는 거에 비해서 점심 먹는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리고 세제 개편 이거는 나라의 그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의사결정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에도 그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의사결정은 기술과 과학의 합성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아트라는 부분이 음, 지금 여기에는 뭐 엔지니어링, 즉 공학적인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요. 어, 기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예술 작품을 보고 이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부분은 뭐 명확한 답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그것이 주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과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사실에 입각한 자료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합쳐져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영과학 과정에서는 계속 이제 기술적인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보다도 실제 의사결정 형태를 관찰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규범적인 방식도 있고요. 뭐 이성적, 직접, 합리적 사람이란 마땅히 준수해야 할 의사결정, 규칙과 지침을 지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뭐 체계가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절차 규칙을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에 근거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규범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방적인 접근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처방하는 거. 그래서 의사결정 형태를 이제 관찰을 하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원인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 다시 이제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 요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방의 예라고 해서 확신의 덫,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 가치에 반하는 정보나 증거,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배척하거나 아니면 평가절하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성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처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반대적인,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확신의 덫에 대한 처방 방법으로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의사결정은 어쨌든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계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었고요. 80년대. 최근에 뉴스에 이 실제 그 범죄자가 잡혔죠. 그뭐 DNA 해서 과학적인 수사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건데, 이 영화에서 다룰 때 보면 박두만이라는 그 배역과 그다음에 이제 서태윤이라는 그 사람이 육감적인 수사와 과학적인 수사 뭐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한 뭐 얘기는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사고 체계를 나눌 때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 같은 거는 운동 관련된 부분, 몸으로 익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세수하는 데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세수를 하죠.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 그 습관적으로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자연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2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적인 거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맞다 안 맞다를 판단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시스템 2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고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스템 1도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능적인 거는 아니고 습관이 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것이 뭐 뇌과학적인 부분인데요. 내가 처음에 무조건 노력을 안 해서는 그것이 몸에 배는 습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관화가 된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고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그 소방관들이 훈련을 받을 때 보면 그 훈련을 받음으로 해서 처음에는 시스템 2지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바로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2를 시스템 1으로 만드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숫자에서 머릿속으로 그대로 이제 이 숫자를 한번 전부 다 더해 보십시오. 결과가 원했던 결과하고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에 대한 그 어떤 문제 예인데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야구 방망이 한 개에 야구공 한 개 가격을 합하면 11,000원입니다. 야구 방망이는 야구공보다 10,000원이 비싸다. 그리고 야구공 한 개의 가격은 얼마일까? 오래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5분 동안 5개 부품을 만드는데 5대의 기계가 필요하다. 그럼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부품을 만드는데 몇 분이 걸릴까? 호수에 커다란 한 무리의 연꽃잎들이 떠 있다. 이 연꽃잎들의 너비는 날마다 2배씩 늘어나 호수 전체를 덮는 데는 48일 걸린다라고 한다.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관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를 냈다 그러면 실제 답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뭐 그 부분은 한번 재밌으니까 해보시기 바라고요. 정보를 우리가 이제 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택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앞에서 이제 확신의 덫이라는 부분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자기가 굉장히 그 생각이나 아니면 그 판단을 할 때 선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처리를 할 때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엔 그 사람들도 하나하나 하나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내가 왼손 오른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뭐 옛날 그냥 얘기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왼손 오른손 다른 그림을 그릴 정도의 천재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본 적 없으니까 그건 알 수는 없고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하나밖에는 처리를 못한다 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정확한 이 지금 얘기하는 옵티멀 솔루션이라는 최적해라는 것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어,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맵으로 길 찾기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실제 맵을 한번 열고서 시작점 아무 곳이나 그 다음에 내가 도착 지점 아무 곳이나 해가지고 지정을 해놓고 거기서 가장 좋은 길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찾을 수 있는지. 뭐 전국 지도를 열어놓든 아니면 동네 지도를 열어놓든 그걸 열어놓고서 내가 정말 거기서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찾은 길 자체가 정말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좋은 판단을 빨리 하기도 합니다. 익숙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이제 시스템 1의 직감에 의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최적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 어떠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지름길을 선택하는 거 이제 휴리스틱.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하면서 빼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그냥 알아서 걸러내는 그런 방법이 일종의 휴리스틱이기도 한데 그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다룬 그러한 것 같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투자 대상이 있고 연간 예상 수익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회사에 얼마의 금액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이거 계산 못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컴퓨터로는 100분의 1초도 안 걸리는 문제인데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억력이라는 것이 뭐 번호를 갖다가 뭐 매직 넘버 7이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그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몇 장을 보여주고서 그것을 어디에 어느 카드에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메모리에 넣어두고 그 주소 가서 찾아오면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인간 처리 능력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뭐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은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을 컴퓨터에다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고 수십 대의 컴퓨터나 뭐 수백 대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림, 개와 고양이 구별하는 거 하죠. 그 인지라는 능력은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런데 계산, 단순 복잡한 계산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는 컴퓨터가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떠한 문제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요거는 단순한 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어떠한 그 재구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의미 부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AI라는 부분이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하는 일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 존재하고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다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 처음 본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그 다른 것들을 연상을 해서 이 물건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수십, 수백,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해야지만 겨우 그것이 무엇이다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가 하는 부분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점점 그것들은 이제 컴퓨터 과학 기술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AI 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과학적인 부분이니까 어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기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할 때에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